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 예상문제 2022년 대비 7회 예상문제 풀이에 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실생묘 표시법에서 1-1묘란 판가리한 후 1년간 키운 1년생 묘목, 파종상에서 1년 키운 1년생 묘목, 판가리를 하지 않고 1년 경과된 정체에 나온 묘목, 파종상에서 1년을 보낸 다음 판가리에서 다시 1년 지나고 2년생 묘목으로 한 번 옮겨 심은 실생묘. 자, 실생묘는 뭡니까?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 이것이 실생묘입니다. 이 파종상은 뭐냐면요. 이런 포트가 있다면 이런 포트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파종상입니다. 이 상자죠. 예, 파종하는 상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더 큰 이런 파종상으로 옮겼다. 그러면 이것을 판가리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판가리.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돼 더 큰 곳으로. 그럼 이것을 판가리상, 판가리. 파종상은 원래 씨앗을 심은 이 묘상을 말하고 판가리상은 이 묘를 더 큰 판가리상에다가 옮겨 심었을 때 이걸 판가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타종상을 앞에다 표시하고 1이면 그 다음에 이 옮겨 심은 곳 이것을 또 그 다음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1-1 그러면 타종상에서 1년 지낸 것을 판가리상에서 다시 1년을 지냈다. 그러면 이건 2년생 묘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생모 표시법에서 1-1 묘란 그럼 뭐예요? 파종상 원래 씨를 심었던 파종상에서 1년 된 것을 판가리상에 옮겨가지고 1년 된 거. 그런 말이죠. 그래서 파종상에서 1년을 보낸 다음에 판가리하여 다시 1년이 지난 2년생 묘목 1-1이니까 여기서 1년 여기서 1년이죠. 그래서 2년생 묘목으로 한 번 옮겨 심은 실생묘. 정답은 그렇죠. 4번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이 이제 묘상이죠. 여기 있는 게. 그러면 이 묘상에다가 처음에 씨를 뿌려서 이렇게 자랐다. 씨 뿌리는 상. 그러면 이것이 파종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좀 더 큰 이러한 판가리상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곳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뿌리채 이렇게 보면 들려 나오죠. 이것을 여기다 옮겨 심었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판가리상. 여기서 1년 지내고 여기서 1년 지내고 여기서 1년 지냈으면 1-1. 여기 파종상에서 2년을 지내고 판가리상에서 1년을 지냈으면 2-1. 이 파종상도 이제 판가리상도 적어가지고 더 큰 판가리상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판가리상으로 옮겼다고 합시다. 이것을 다시 이쪽으로 옮겼다고요. 그러면 1-1-1 파종상에서 1년, 판가리상에서 1년, 또 한 번 판가리상에서 1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면은 뭐겠어요? 옮겨 심지 않은 거죠. 이 타종상에서만 1년 지낸 거. 1-1면은 여기다 한번 1년 지나고 판가리상으로 옮겨서 1년 지나고 2-0면은 파종상에서 2년 지내고 판가리 하지 않은 거. 2-1면은 파종상에서 2년 보내고 판가리상에서 1년 지낸 3년생 묘목. 2-1-1면은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상에서 1년 지내고 좀 더 판가리상으로 옮겨서 1년 지낸 다음에 산지에다 심었다. 그러면 요거는 4년생이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생묘에서 1-1묘란 파종상에서 1년, 판가리 옮겨서 1년. 그래서 합계 2년생 묘목.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묘목을 단근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는 것은 자, 묘목이 이렇게 있으면 뿌리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주목을 뿌리를 이렇게 좀 잘라준다고 그랬죠. 그럼 뭐 하기 위해서요? 여기에서 측면에 측근 또는 세근 가는 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이 뿌리들을 좀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활착률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TRU는 뭐냐면은 T는 탑,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윗부분, 요게 탑 T고, 요 뿌리 부분, 루트죠. 뿌리를 루트라고 그러죠. 이 뿌리 부분, 그래서 R분의 T. 그래서 이 뿌리가 튼튼해질수록 요게 비율이 높아지겠죠. 요게 2에서 뭐 3으로 되고 4로 되고, 예를 들면 10으로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수가 동일할 때 분모가 커지면 어때요? 율은 낮아지게 되죠. 이 분모가 커질수록. 그래서 TR율이 낮은 묘목은 좋은 겁니다. TR율이 낮은 건 왜? 뿌리가 튼튼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당근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으면 주근이 아니라 뭐가요? 세근 또는 측근. 이 측면에 있는 측근들이 뿌리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발달 촉진 그러면 틀린 것이고요. 활착률이 낮아진다가 아니라 활착률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당근 잘라주는 거죠. TR율이 낮다. 이건 좋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R분의 T에서 이 탑 부분보다 뿌리 부분 R이 튼튼해지면서 이 숫자가 높아가면 어때요? 이 숫자가 높아가면 이 율은 낮아지는 것이죠. 예, 분모가 높아지니까 품질이 안 좋은이 아니라 좋은 묘목을 생산하려고 당근을 해주는 거예요. 예, 잔뿌리가 많이 나서 이 지상부가 튼튼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답은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이것이 맞죠? 그래서 TR율이 낮은 묘목 생산. 자, 단근 이렇게 뿌리를 잘라주고 여기서 세근, 측근이 나게 해서 활착률을 좋게 한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이 탑, 지상부죠. 이 부분이 R, 그래서 R분의 T. 이 TR율은 낮을수록 좋다. 왜? R, 뿌리가 튼튼하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TR율이 낮은 묘목 생산은 당근할 때, 뿌리를 잘라줄 때, 그렇죠. 우량으로 나타나는 거죠. 좋은 현상입니다. 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 것은, 자,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자, 이 결실을 촉진하기, 그러니까 뭡니까? 열매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뭐냐 이거죠. 속가비기 해준다. 옆에 있는 나무들을 베주면 이 나무가 뭐 하겠어요? 양분을 많이 먹고 좋겠죠? 예, 열매를 많이 맺을 겁니다. 당근 처리. 아까 봤죠? 뿌리를 이렇게 잘라주면 많은 세근들, 잔뿌리가 많아져 가지고 열매를 튼실하게 한단 말이죠. 당근 처리. 그다음에 환상바퀴. 여기에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껍질을 벗겨줘 가지고 뿌리에서 올라가는 이 높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뿌리를 보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박피를 해버려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로부터는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건 차단시켜 준다. 그러면 무엇 가지고 가죠?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개화, 즉 꽃이 잘 피게 하고 금년에 열매를 좀 많이 맞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박피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올라가는 것은 다 봤대. 내려가는 것은 좀 막아가지고 요 지상부, 요 열매가 튼튼하게 맺게 하는 거. 이것을 환상박피라고 해요. 자, 코리친 처리는 뭐냐? 이 씨 없는 수박 같은 거 만들 때 코리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렇죠. 씨 없는 포도, 씨 없는 수박 이런 걸 만들 때 쓰는 것을 코리친 처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실을 촉진하게 한 게 아니라 코리친은 씨를 없게 하고 과육을 크게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박피. 이렇게 박피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나무를 보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아마 사과나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박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로부터 올라가는 물건을 타고 올라가는 양분은 들어가는데 이, 잎에서 받아고 뿌리로 보내는 양분이 내려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결실이 튼튼해지게 하기 위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리친 처리. 코리친 처리란 건 뭐냐? 코리친이란 백화과의 구근식물의 콜키쿰의 종자와 비늘줄기에 함유되어 있는 알칼로이드 성분. 이게 코리친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씨를 생산하는 것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색체는 배가, 즉 두 배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과육은 튼튼하고 씨는 없게 하는 거. 이것이 코리친 처리예요. 그래서 주로 이것은 씨 없는 수박, 또 씨 없는 포도, 그렇죠? 씨 없는 수박이나 씨 없는 포도 같은 걸 만들 때 코리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 것은 그러면 환상박피도 결실을 촉진하고 속가배기 결실 촉진하고 당근 처리도 결실 촉진하죠. 코리친 처리는
씨 없는 수박 같은 걸 만드는 것이다. 특정 인물의 야생동물 군집 보존을 위해서 인분 구성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자, 야생동물이 그래도 잘 살게 만들려면 민둥산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대면적 개발사업, 개발이 뭡니까? 벌채인데 큰 면적을 개발은 뭐예요? 다 베버린 거예요. 싹 다 베버리는 거. 전에 배웠죠? 클리어 커팅. 예, 완전히 깨끗하게 다 베버리는 거. 이것이 개발 사업이에요. 예, 산을 완전히 다 베어서 민둥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야생동물 살라고 그런다. 야생동물이 살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자기 몸 숨길 것도 없는데 다 다른 데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거, 그러면 답은 대면적 개발 사업 싹 빼버리는 거. 자, 택벌 사업은 겨리밀수로 쓰는데 이렇게 있다가 좀 잘 자란 나무들 이렇게 자랐어요. 이런 것만 택해가지고 벌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숲 전체는 유지되는 거예요. 이 야생동물 살기에 괜찮아요. 혼효림, 예, 예를 들면 침엽수에다가 낙엽수를 같이 심는다든가 이렇게 혼재해서 심는 거. 또 복층화는 뭡니까? 큰 나무에 작은 나무들도 이렇게 해서 복층에 이거는 상층, 이거는 하층 이렇게 심는 거. 이거 복층림화 이런 것도 좋죠. 또 침엽수 인공리에 활엽수 도입하는 거 이것도 혼효림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 택벌 사업이나 복층화 또 혼재화 이건 다 좋아요. 근데 대면적 개발 사업은 싹 빼버린 것이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살기에는 부적합하다. 보시면 이렇게 키 큰 나무 사이에 여기 적은 나무들이 있죠. 예, 이것이 복층화예요. 이것이 상층, 이게 하층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인분이라든가 순림과 혼효림, 복층림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 인분의 야생동물군지 보존을 위한 인분 구성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 그러면 싹 다 베어버려서 민둥산 만드는 거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5번입니다. 접목의 활착률이 가장 높은 것은 그랬습니다. 접목은 뭡니까? 접붙이는 것이죠. 우선 접붙이는데 용어를 알아두시면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다른 나무에서 이 가지 하나를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이 가지를 갖다 여기다가 접붙이려고 한다.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꼽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뿌리가 있는 나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목 그래요. 대목. 토대가 되는 나무예요. 이 갖다 붙이는 요 가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접수 그래요. 접붙이는 나무 그래서 접수. 그래서 대목은 이 꽂는 요 뿌리가 있는 나무, 요게 대목이고 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여기 접붙이는 이 나무, 이걸 접수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동절기가 되어서 이 나무가 잠이 깼어요. 대목이. 그래서 얘는 이제 활동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밥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접붙이는 접수는 잠자고 있는 것이 좋아요. 휴면 중인 거. 예. 너무 깨가지고 막 달라고 이제 그 밥을 달라고 하면 이 굶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대목은 깨어서 지금 밥을 만들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하기 시작하고 이 접목, 접수, 이 접수는 잠들어 있는 상태, 즉 휴면 상태. 일대 꼽아서 얘가 여기 새집에 들어가서 잠 깨고 보니까 이제 밥상이 차려져 있고 물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오른단 말이죠. 배가 고프지 않고 잘 살겠죠. 자, 그래서 이 접수는 휴면 중이고 대목은 잠에서 깨어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이때가 활착률이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으면 어때요? 그렇죠. 대목은 생리적 활동을 시작하고 열심히 밥 준비를 하죠. 이 접수, 이 꼽는 나무, 이 나무까지 여기다 꼽을 때 이 접수는 아직은 잠에서 덜 깼어요. 잠자고 있어요. 깨서 보니까 밥상 차려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잘 살겠죠. 활착률이 높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을 얘기했어요. 이 대목이 휴면 중이다. 안 돼요. 이건. 예, 이 접수가 와서 보니까 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휴면 중이에요. 잠자고 있어요.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답은 예, 대목은 생리적 활동을 시작하고 열심히 밥 준비하고 접수, 이 어린 나무 옆 갖다 꼽는 게 얘는 잠자고 있을 때 잠 깨보면
새집에 와서 먹을 게 많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뿌리가 있는 나무, 요 나무를 뭐라고 한다? 대목. 요 갖다 꼽는 거, 얘를 뭐라고 한다? 접수. 얘는 생리적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얘는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꼽아서 예, 잠을 깨보니까 활동이 왕성하다. 즉 먹을 게 풍성하죠. 이런 상태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젖먹이 시기는 대목은 생리적 활동이 시작할 무렵, 접수는 휴면 중일 때, 이때가 활착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목은 생리적 활동을 시작하고 접수는 휴면 중일 때, 절목의 활착률이 높다. 묘포상에서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종은, 자, 해가림은 어린 나무가 너무 직사광선을 쬐면 죽기 때문이죠. 근데 나무 자체가 뭐하냐면 햇빛을 좋아해요. 즉 양성식물 또는 양지식물이에요. 이건 해가림이 필요 없어요. 주로 이런 식물은 뭡니까? 소나무류, 소나무, 해송, 니키다 소나무, 이런 소나무류. 그 다음에 사시나무들도 떠는 이 사시나무. 이런 애는 양지식물이에요. 이거는 해가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소나무류하고 사시나무를 꼽아보세요. 소나무, 해송, 니기다 소나무, 사시나무. 사시나무 있네요. 그래서 이 사시나무는 사시나무 뜰듯 한다고 그러죠. 그 잎사귀가 막 뜨는 것이죠. 왜요?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시나무는 햇빛을 너무 좋아해서 뜬다. 반기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암기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소나무, 해송, 니기다 소나무, 사시나무 등, 소나무도 그다음에 사시나무 등은 이게 양수예요. 해가림이 필요 없어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전부 해가림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시나무는 해가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7번입니다. 구루터기에서 발생하는 맹화를 이용하여 후계림을 만드는 작업을 무엇이라 하느냐.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여기 구루터기만 남았어요. 이 구루터기에서 자라나온 나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맹아라고 그랬어요. 맹아 또는 움싹, 맹아 이렇게 자란 거 맹아인데 이 맹아는 크게 자라질 않아요. 이 왜소하게 자라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외림이라고 그랬어요. 맹아는 많이 자라봐야 왜소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맹아를 쾌하고 땔감으로 쓰는 이런 작업을 뭐라고 그래요? 외림 작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맹아, 외림 이건 세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육류 작업인데 비해서 요거는 지금 다 뭐예요? 나무를 베는 벌목 작업이에요. 다 베버린다, 뜨문뜨문 벤다, 골라서 벤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육림 작업이고 요거는 벌채 작업이다, 벌목 작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나무 구루터기죠. 여기서 자라는 이 장가지들 있죠. 여기 뭡니까? 요게 맹아라고요. 요런 나무들로만 숲을 구성하면 뭐겠어요? 그것이 외림, 작은 나무들 이 말이에요. 외림 작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8번입니다. 매년 결실하는 수종은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다뤄봤죠. 소나무, 자작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경년 결실이라고 그랬죠. 오리나무는 매년 결실하는 나무예요. 잘 안 헤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매년 겨울마다 겨울철새인 오리가 날아오더라. 매년 날아온다. 오리나무 매년 결실. 그렇게라도 암기해 두십시오. 해마다 결실, 매년 결실, 오리나무, 버드나무류, 포플러, 미루나무 이런 것은 매년 결실한다. 오리나무, 버드나무, 포플러 매년 결실. 9번입니다. 경신대상 조림지를 띠 모양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해가면서 갱신하는 것으로 3차례 이상에 걸쳐서 개발하는 것. 자, 우선 띠 모양, 이 띠 모양을 그 한자로 띠 대자를 써요. 그래서 띠 모양 개발법 그러면 대상개발법. 이 대상개발법이다 하면은 띠 모양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숲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띠 모양으로 여기를 다 베어버려요. 그럼 여기에 있는 씨가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다 새로운 이제 갱신을 하겠죠.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띠 모양으로 싹 베어버려요.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씨가 일이 날아가서 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뭡니까 경신 대상지를 벌목하는 거. 이것을 대상, 띠 모양, 모양상자죠. 띠 모양 개벌.
다 베어버리는 거죠. 개벌은. 그래서 이 띠 모양으로 이렇게 싹 다 베어버리는 거 이걸 개벌법이라고 그러는데 4차례 이상에 걸쳐서 개벌한다. 연속이죠. 연속 3차례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연속 3차례 이상. 그래서 이것을 연속 대상 개벌법이라고 그러고 대면적 개벌법은 뭐냐면 이 산 전체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다 밀어버린 싹 다. 큰 면적을 개벌 다 밀어버린 거. 민둥산. 이걸 대면적 개벌법이라고 그래요. 군산 개벌법은 뚜문뚜문 여기 다 베어버리고 뚜문뚜문 여기 다 베어버리고 이런 거 왜 그러냐면은 이 산이 험악하고 해서 벨 수 없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벨 수 있는 지역에 이렇게 군상으로 베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씨들이 이렇게 와서 갱신을 하게 되겠죠. 이제 예, 또 새로운 조림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군상, 군데군데 예, 군상개벌법 대면적을 다 베어버리는 것 대면적을 교호 대상이냐 연속 대상이냐 하는 것은 띠 모양 개벌을 하는데 3차례 이상 연속해서 하면 연속개벌법이고 교호는 이렇게 교차로 해서 교차로 해서 대상개벌법이에요. 나온다면 이쪽이 나올 거예요. 연속 3차례 이상. 3차례 이상 그러면 연속 대상개벌법이다. 띠 모양, 띠 대자의 모양상자예요. 일본어를 갖다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 띠 대자 이게 혁대할 때 대자 모양상자. 그래서 띠 모양의 개벌. 개벌은 모두 개자 이 말이에요. 모두 다 베어버린 걸 개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 개벌 그러면 띠 모양으로 싹 다 베어버리고 이겠죠? 이렇게 숲이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띠 모양으로 싹 베어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나무가 이쪽으로 와서 이걸 형성하고 또 여기서 띠 모양으로 싹 베어버려요. 그럼 또 여기 있는 씨가 여기로 가서 또 형성하고 이렇게 3차례 이상을 계속하면 연속 대상 개벌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잇목간 식재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식재 밀도 너무 밀착되어 있어요. 속가주기 해야겠죠. 속가주기 하는 거 사이사이 벌치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간벌 작업이죠. 이 사이간자를 쓴단 말이에요. 간벌. 개벌은 다 베버리는 거. 3벌은 뚜문뚜문 베는 거. 중림은 뭐예요? 키 큰 나무하고 적은 나무들, 키 큰 나무, 적은 나무를 섞어서 심는 이러한 살림 형태. 이것을 중림 작업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벌 작업 뚜문뚜문 베는데 예비벌, 하종벌, 후벌로 나눠 벤다. 이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모르겠다면 지금 7회죠. 6회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중림 작업 이런 것도 지난번에 다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잇목간 실제도 너무 베게 심었어요. 촘촘하게. 그러면 이렇게 뜨문뜨문 하나씩을 이렇게 베어주는 거죠. 이렇게 솎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간벌이라고 하죠. 사이간자를 써서요. 자,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상에서 1년 된 만 3년생 묘목의 포구광고. 아까 어느 정도 봤죠? 파종, 씨심은 요 파종상에서 1년을 자랐어요. 이거를 너무 크니까 좀 큰 곳으로 옮겨서 뿌리채 여기서 옮겨서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면 1 다시 1 여기서 1년 여기서 1년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1년 여기서 1년 그럼 1 다시 1이 되겠죠? 합해서 2년생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파종상에서 2년 그랬네요. 파종상에서 2년 그 다음에 판가리상에서 1년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2 다시 1 그래야겠죠. 만약에 파종상에서 3년 그리고 판가리상에서 1년 그러면요. 3-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파종상에서 2년 그 다음에 판가리상에서 1년 그래서 2-1이 되겠죠. 합해서 3년생 묘목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농약의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 유제, 분제, 소화제. 유제하고 소화제는 희석하는 것인데 이것은 희석제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증량해서 하는 거예요. 분제는 가루 그대로 뿌리는 거예요. 전착제는요. 농약이 아니라 농약에다가 섞는데 뭐하라고 고착. 농약이 잘 달라붙어 갖고 잘 퍼지라고 해주는 게 전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농약의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농약에 부착되는 고착제의 성격이 이거는 고착제. 농약 자체는 유제, 분제, 소화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그러면 전착제겠죠. 자, 유제, 물에 녹지 않는 농약제를 소화제나 유제나 둘 다 물에 안 녹아요. 그런데 유제는 뭘 쓰냐? 유기용매를 써요. 유기용매. 그런데 소화제는 뭘 써요? 활석이나 카오린 등의 광물질을 써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증량을 시켜요. 부피를 늘려요. 거기다 계면활성제 첨가해서 분쇄한 가루. 그러면 이걸 물에 풀면 이 증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진단 말이에요. 소화제는. 이건 값이 좀 싸게 되겠죠. 이건 유기용매를 쓰기 때문에 값이 좀 비싸요. 그래서 둘 다 물에 푼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유제, 소화제. 분재는 아예 물에 풀지 않아요. 가루 자체를 뿌리는 것이죠. 분재. 이건 살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농약의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물리적 형태는 예, 유제, 소화제, 분재고요. 전착제는 농약이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식물에 고착제 같은 걸로 쓰는 거. 이걸 전착제로 한다. 이거 자체는 농약이 아니죠. 농약의 고착제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잣나무 털럭병의 병균의 침입 부위는 어디냐 그랬습니다. 잣나무 털럭병이 눈으로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 나타나는 건 주로 줄기 쪽에 나타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침입은 어디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잎의 기공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잣나무 털럭병이 나타나는 걸 주로 보십시오. 줄기 쪽에 많이 나타나죠. 근데 실제로는 어디를 통해 들어왔다고요? 요 잎. 잎도 지금 황갈색 비슷하죠? 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잣나무 털럭병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침입해서 줄기로 전파되고 잎에는 황색이 미세한 반점을 일으킨다. 잣나무 털럭병. 주로 징후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줄기에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다?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갔다. 침입 부위가 잎이다. 다음 14번입니다. 벌목 방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나무를 벌목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벌목하려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줘요? 수구를 만들어줘요. 근데 수구를 만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이 나무를 어디로 쓰러뜨릴 것인가를 고려해서 이 수구 방향을 정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넘어지니까. 그래서 맨 먼저 뭐예요? 얘가 넘어질 벌목의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수구를 뚫어주고 이 수구 바로 위에서 뭐랍니까? 추구, 톱으로 베는 거예요. 톱으로. 빡빡하면 여기다 쐐기 박아가면서 축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벌목을 하면 이 수구 방향 쪽으로 넘어지겠죠. 그래서 맨 먼저 뭐 한다? 벌목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 수구를 만들어서 뚫어질 방향 쪽으로 쉽게 쓰러지도록 수구, 나무 숫자 2구자, 나무에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상단 쪽으로 가서 추구, 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쓰러지게 된다.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목 방향 순서는 벌목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뭘 먼저 해요? 추구냐 수구냐. 수구를 먼저 자르죠. 그 다음에 추구를 잘라요. 그리고 넘어뜨린단 말이죠. 벌목을 해요. 그래서 순서로서 옳은 것은 그러면 벌목 방향 설정, 수구, 넘어지는 쪽 구멍 파는 거, 수구 자르기, 추구 자르기, 벌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더 볼게요. 이 부분이 뭐죠? 요게 수구예요. 그래서 어디 쪽으로 쓰러뜨릴 것인가를 봐서 그쪽에다가 이 수구를 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구보다 약간 높이 이렇게 추구, 톱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톱으로 베는 거예요. 이 추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방향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수구를 파주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상단에 톱으로 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가 새가 벌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구와 추구를 확실히 알아두세요. 알아두셨죠? 수구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추구, 톱으로 파 들어간다. 그래서 벌목 방법의 순서는요. 벌목 방향 설정하고 수구 자르기, 추구 자르기, 벌목.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체인톱의 평균 수명과 안내판의 평균 수명으로 옳은 것은 체인이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있고요. 자, 이것이 이제 이 체인날이 이렇게 가죠. 체인날이. 이 체인날을 받치고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안내판이라고 그래요. 안내판. 그래서 체인톱의 평균 수명, 그럼 이 본체의 평균 수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내판은 요 안내판, 요 타원이 요 안내판을 말하죠. 그 다음에 체인톱은 요 위에 깔려 있는 게 톱날이죠. 요게 체인톱이에요. 자, 이 본체의 수명은 보통 몇 시간이에요? 1500시간이라고 봐요. 약. 그 다음에 이 안내판, 이 가이드바, 이 안내판의 평균 시간은 주로 450시간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요 체인 날의 평균 수명은 대략 약 150시간 정도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예, 체인 톱의 평균 수명 1500시간, 안내판의 평균 수명 450시간. 2번이 되겠죠?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체인 톱의 몸통이죠. 평균 수명 시간 1500시간, 안내판 450시간. 체인 아까 봤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물고 있는 요 체인 150시간. 그래서 1500, 450, 150시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체인톱에 체인 오일을 급유하는 과정에서 묽은 윤활유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주된 현상은 아까 체인톱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돼 있고 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 오일이 들어가는데 체인 오일이 들어가는데 묽은 윤활유 초과에 다 흘러내려 버려요. 그러니까 윤활유를 친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체인톱이 어떻게 됩니까? 마모가 빨리 돼요. 체인톱 날이 마모가 빨리 되면 힘을 어디로 받겠어요? 이 안내판 가이드바로 받아요. 그래서 체인톱이 무뎌지고 이 안내판의 수명이 짧아져요. 가이드바의 마모가 빨리 된단 말이에요. 안내판이 가이드바예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가이드바의 마모가 빨리 된다. 이게 되겠죠. 이게 체인톱이 윤활유적 성격이 윤활유가 다 흘러내려 버렸어요. 묽은 윤활유니까 이 윤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뻑뻑해요. 그럼 뭐가 달아요? 체인 뭡니까? 날이 닳고 뻑뻑하니까 힘을 어디서 주로 받아요? 이 가이드바 안내판에서 받아요. 그래서 가이드바의 마모가 빨리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가이드바예요. 안내판이라고 하죠. 요게 체인 오일 급여 오일 급여한 이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오일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나무를 벨 때 어때요? 힘을 받고 또 얘가 빨리 마모돼요. 그래서 가이드바가 손상이 빨리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육 작업을 위한 도구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육 작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나무를 쓰다듬는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예, 주위에 풀도 베주고 예, 전지도 다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린 나무를. 그런데 이 보육낫이나 이리토 가지치기 톱은 다 무육 작업을 위한 도구예요. 쐐기는요.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벌목을 위한 도구예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벌목할 때 여기다가 수급하고 여기서 잘라 들어가는데 이게 뻑뻑하니까 여기다가 쐐기 박는다고 그랬죠. 이 쐐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쐐기는 벌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육 작업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답은 쐐기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사행정기관과 비교한 이행정기관의 특징으로서 옳은 것은 사행정기관은 우리가 보통 자동차 엔진 같은 것이고 이행정기관은요. 그렇죠? 예, 톱.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오토바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행정이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연료 소모량이 크죠. 그 다음에 이 톱이란 건 엔진 톱을 말하는 거예요. 연료 소모량이 크고 고속 회전을 해요. 그 저속 운전이 곤란. 연료 소모량이 크다. 맞죠? 저속 운전 곤란해요. 고속으로 가요. 동일 배기량에 비해 출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이행정 기관이 오히려 동일 그 배기량으로서는 출력이 커요. 그 대신 연료를 많이 먹죠. 혼합 연료 외에 별도의 엔진 오일을 주입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휘발유에다가 엔진 오일 섞어서 혼합 연료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틀린 건요. 동일 배기량에 비해서 출력이 큽니다. 작지 않죠? 크다.
동일한 배기량일 경우에 이행정기관이 사행정기관보다 출력이 큽니다. 그래서 작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것입니다. 19번입니다. 체인톱에 장기 보관할 때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연료와 오일을 비워두는 거 맞죠? 특수 오일로 엔진을 보호해준다. 맞습니다. 매월 10분 정도 가동시켜서 매월이에요. 매월 10분 정도 가동시켜 건조한 방에 보관한다. 맞습니다. 장력 조정 나사를 이렇게 가이드버가 있으면 이렇게 톱날이 있는데 이걸 장력, 그러니까 풀어주냐 꽉 조이냐는 거예요. 체인을 항상 팽팽하게 유지한다. 틀렸어요. 풀어서 약간 느슨하게 해줘야 돼요. 긴장을 완화시켜줘야 되겠죠. 쉬는데 너무 긴장되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긴장을 완화시켜야 된다. 좀 느슨하게 장력 조정 장치를 좀 느슨하게 풀어준다. 이 톱날을. 예.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장력 조정 나사를 조정해서 체인을 약간 느슨하게 유지해 줘야 합니다. 기계톱의 출력 표시로 사용되는 단위로 옳은 것은, 자, 기계톱 출력 표시, 모든 동력은 출력 표시를 뭘로 해요? 우리가 말하는 마력이라고 그러죠. 몇 마력, 몇 마력 그렇게 말하죠. 마력을 한자로 쓰면 말마자이다 힘력자.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말이 1시간 동안 1m를 들어 올리는 그 힘을 마력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은 동력 수단으로 말을 잘 안 쓰고 이제 엔진을 쓰죠. 그래서 엔진의 마력 그러면 이 마력은 똑같은 게 horse, H-O-R-S-E, horse가 말이죠. 력, 힘력자는 power. 그래서 이 두 문자를 싸서 HP라고 하는 거예요. HP 이렇게 쓰면 뭐예요? 이거는 마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계톱, 엔진의 동력의 표시로 쓰이는 것은 마력, 그러면 horsepower.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의 동력 표시는 HP, 즉 horsepower, 마력이라고 쓴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몇 마력 할 때 마력, 말마자 힘력. 말이 1시간 동안에 75kg 무게를 들어 올리는 힘, 그것을 여기 말이 지난 시간에 봤죠? 75kg의 무게를 1m, 1m 들어 올리는 힘, 이거를 마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horsepower.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